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류현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요, 제가 국문 자료도 있는데 혹시 국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국문 PPT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학술 행사라고 해서 제가 굳이 시간을 또 들여서 영어로 컨버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발표할 자료 주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리스크, 위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낮았을 뿐더러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이 거의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연구를 저희가 총리시사나 국책연구원인데 주제가 통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담론들이 그나마 이제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진행된 연구라서 다소 아웃데이트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기술 자체, 테크놀로지 자체가 화두로 다루어진 적은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데 AI가 출연하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이런 기술적 담론들이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AI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6년도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으로 인해서 바둑 시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알려졌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을 접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이제 사람으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부터 바둑을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가지고 그러고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제가 그때 관심을 가졌던 2015년에서부터 지금 2,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를 포함해서 아직도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낙관론이 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묶어두자.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자. 그 안에서 샌드박스, 모래박스에서 모래를 갖고 놀듯이 조금 규제에서 좀 시간을 좀 두자, 여유를 주자 이런 입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저명한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인류의 실존 자체를 위협할까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진즉에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지 않고요.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윤리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데이터 규제라든가 개인정보 규제하고 관련된 것이 많고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연구는 혹은 정책적 고민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일 때 또 그것이 그 위험 자체가 불가역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사전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precautionary measures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resilience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analysis framework을 좀 보시면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AI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 정치적 영향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AI 기술과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잠재적인 어떤 위험은 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조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보건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뭔지를 연구했습니다.
So theory하고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사실 계속해서 위험 연구를 했었거든요. 리스크 스터디를 했었는데 위험 연구에서는 슬로빅이라든가 스타 이런 분들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험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울리백의 소셜 리스크 포지션, 위험의 사회적 지위라는 그런 개념과 부메랑 효과라는 개념 두 가지를 차용했습니다. 위험의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착안한 거는 더위도 차별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더위, 그 다음에 자연 재난의 피해 역시도 차별적으로 온다. 더위, 부자들은 사실 더위를 별로 못 느껴요. 집에 에어컨디셔너나 닫은 거 다 있고 차 이동하는 중에도 차량에 다 에어컨디셔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위의 그 상태로 그냥 더위의 그 상태로 방치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위험의 영향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소셜 리스크 포지션이라는 개념이고 부메랑 이펙트는 단기적으로 더위는 사회의 가장 약자, 경제적 약자를 공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AI 위험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단순 노동자 혹은 요즘은 이제 지적 노동자 이렇게 신문 기자라든가 언론사 기자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법조인들도조차도 AI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 더 AI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잡 로스의 위험에 있다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반복적인 노동과 그다음에 지적 노동자를 공격할지언정 그래서 AI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들이 어느 기간 내에는 이익을 볼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휴머니티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거라는 것이 이제 부메랑 효과로 제가 이제 파악했습니다. 이 두 개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존에는 인공지능 위험이라는 것이 사실 다 아시다시피 사전 예방 효과라는 거, precautionary measures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런 사전 예방적 조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 이를테면 그 유전자 조작 그 푸시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구 환경에 치명적이고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면 이런 것들에는 precautionary principles, 사전 예방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원리를 저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차용해서 만약에 인공지능의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 특히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히든 알고리즘에 의한 위험이라는 것이 혹은 블랙 알고리즘에 의한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 불가역적이라면 그 위험이라든가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정도까지로 예측이 된다면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것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조치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사전에 early warning을 준다든가 아니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장기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다든가 전 주기 기술에 따라 기술 발전의 전 주기에 따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위험이 좀 가시화될 것 같으면 아예 이거를 한시적으로 개발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모라토리엄 같은 수단을 사용한다든가 또 위험이 이런 AI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때는 피해 배상의 책임을 기술자에게 기술 개발하는 쪽에다가 혹은 제조사에게 이걸 어떻게 책임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도 담고 있고 또 이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사전 예방적인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우리가 아무리 규제해도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사후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에 대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 기술 생태계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resilience, 내성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력, 그 다음에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이 4단계 전반적인 단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술 역량과 사회적 역량, 그리고 조직 역량, 그리고 경제적 역량, 여기에 대한 투자,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된다는 개념을 이 티어니 앤 브루너의 개념을 통해서 리질리언스는 결국은 카파시티나 캐피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AI 리스크 관련돼서는 사실 유러피안 유니언에서는 파라먼트, 유럽 의회에서는 사실 법 제도를 지금 개선하고 있고 AI하고 관련된 리스크, 그 다음에 유럽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AI 리스크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The Science Technology Committee라고 해서 의회에 있는 건데 여기서 토대로 해가지고 AI 리스크와 관련된 혹은 전략과 관련된 그런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오전에 사실 영국에서 오신 학자분이 이쪽 관련된 레귤레이션 관련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또한 영국이나 유럽은 사실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법제화를, 그다음에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는 그것들을 사업화하고 연구하고 리서치 프로젝트하고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미국은 판례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있어서는 AI의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흔히들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판례, 법에서 코트에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된 거 혹은 AI 리스크와 관련된 규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규제는 사실은 강성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 로우하고 그다음에 연성법이라고 하는 소프트 로우적인 접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드로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AI 혹은 기술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데가 있고 혹은 아니다. AI는 특별한 기술이니까 AI만의 특별한 법을 제정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 하드 핸드 어프로치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프트 로우 어프로치를 하는 데서는 사실 이것도 유럽 쪽에서 이 경향이 강한데요. 유럽에서는 RRD라고 해야 되겠죠. Responsible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해가지고 책임 있는 연구 개발의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연구자라든가 개발자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자율 규제하는 그런 트렌드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AI 리스크,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강성법 내지는 연성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관련돼서 실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오레일리 그 AI 컨퍼런스를 가면서 거기에 있는 국제 학자들하고 국내 학자들하고 이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다음에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그거에 대한 대책들과 관련돼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217명의 국내 AI 전문가들을 서베이했는데 반면에 국제 전문가는 제가 그때 오레일리 그 AI 컨퍼런스에 왔던 외국분들 18분밖에 인터뷰를 서베이를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타크한 컨트라스트, 그 눈에 두드러진 비교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서베이는 3개 큰 파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strong AI라든가 weak AI의 출현 시기,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위험 인식을 제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policy improvement, 정책적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내 AI 전문가들은 사실 strong AI라고 할 수 있는 혹은 singularity라고 할 수 있는 특이점의 발현 시기를 한 20-30년 내로 바라본 반면에 영국, 미국, 네덜란드, 호주 이런 데서 기술 개발에 실제 상용화에 접근하고 있는 foreign expert 같은 경우에는 AI의 발현 시점 혹은 strong AI라든가 super AI의 발현 시점을 한 100년 이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이분들의 논리는 뭐였냐면, 그래, artificial intelligence가 뛰어나긴 한데 아직은 human intelligence가 뛰어나다. AI가 머신 러닝이 있다면 사실은 인간에게는 원샷 러닝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 그 face recognition 그 수준도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신 러닝이 뭐예요? 그 기존에 고양이는 눈이 2개고 피부 조직이 털로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다면, 지금은 그냥 수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빅데이터로 넣어주면서 자동으로 머신 러닝, 걔가 자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은 어린 아이에게 저도 애가 있는데 애 데리고서 그 유모차 데리고 스트롤러에 태워가지고서 2번 정도 나가가지고 이윤, 제 딸 이름인데, 이윤, 저게 고양이야, 야옹이야, 야옹이. 한 번 또 나가서 2번째 산책 갔을 때 야옹이 그러면 바로 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인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외국의 오히려 AI 전문가들은 싱귤래리티라든가 아니면 스트롱 AI의 출현 시점을 좀 더 한국 전문가들보다는 늦게 잡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AI와 관련된 어소시에이트된 장점으로는 혹은 이점으로는 루틴한 타스크의 자동화라든가 아니면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convenience, 편리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인간적 교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상시킬 거라는 그런 인지는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AI하고 관련된 리스크하고 관련돼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그 AI 리스크가, 위험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한 5년에서 10년 단기적으로는 특정한 그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 워커라든가 아니면 지적 노동자들, 법률가라든가 기자라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타격이 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올 것이다. 전 직업군에 그게 3.9%가 나왔고요. 3.9점, 이게 5점 스케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AI 리스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리 백이 말한 것처럼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리스크의 그 AI의 피해도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AI의 위험은 우리 미래 세대, future generation에 더 큰 피해를 줄 거라는 것. 그 다음에 AI의 리스크는 클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AI가 단기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위험은 우리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돼서 위험이 가장 클 거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를 막론하고 AI 전문가들이 84.2%가 AI 리스크와 관련된 특정한 규제가,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0% 이상은 단순하게 사후적인 레귤레이션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레귤레이션도, 이 2개의 레귤레이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법 제도, AI 리스크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36.1%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응답했고, 그 다음에 48.4%의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또 한동안은 정부가 이러한 AI 리스크,
잠재된 AI 인공지능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슈퍼바이저, 감독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 제언을 precautionary measures하고 precautionary principles, 사전 예방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resilience, 사후적인 것으로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사전적인 것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은 AI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AI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 아침에도 오전 세션에도 AI 리스크라든가 AI에 대한 스탠다드 얘기 나왔다는데 그런 맥락에서 일치하겠죠.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에 long-term evaluation, AI 리스크를 단기적인 어떤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집중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위험을 더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인 보건력을 높이기 위한 거로는, 만약에 AI 위험이 가시화됐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할 때는 국제적인 공조, 협업, 협조, 이것이 필요한데 AI와 관련된 윤리, 그 다음에 규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표준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AI ethics, 그러니까 AI의 윤리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AI privacy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개인정보의 침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책 대안이 도출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AHP라고 해서 이제 의사결정, 정책 순위를 한번 봤어요. 어떤 것이 정책적으로 priority, 더 중요한가, 혹은 significance를 갖는지를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15분의 AI 전문가들을 5명씩 분류했습니다. Government side에서, 그 다음에 Public Institution side 하고 아카데미아,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5분을 모셔서 AHP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상이한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precautionary principles에서 가장 중요한 거로, 이 사람들은 그 AI의 위험이 가시화되기 직전에 이미 그게 모니터가 됐다면 한시적인 개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모라토리엄을 서스펜딩 할 수 있는, 템포러리 서스펜딩 할 수 있는 모라토리엄의 중요성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위험과 관련된 비용과 그다음 법적 책임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AI가 지금 점점 기술이 어답트되고 활용되고 하는 율이 빨라지니까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도 많아지고, 재보험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선박처럼 재보험 회사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AI 리스크, AI를 개발하거나 제조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인 보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 대국민이 됐던 이 관련 이 단체나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A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든가 공론화라든가 담론이 적기 때문에 AI 위험과 관련된 디스코스, 담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련돼서, 이거는 앞에서 나온 서베이 리졸트하고 또 맞물린 거였는데, 일맥상통하는데, 국제적인 AI 기술의 안전, 기술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 그 다음에 AI 기술 안전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의 안전성과 그 다음에 AI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 모색도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precautionary measures하고 그 다음에 resilient measures, 사후적인 거하고 사전적인 정책들을 종합해서 고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일단 어느 구석에서 미친 과학자가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갖고서 장난칠 줄 모르니까, 만약에 AI의 리스크가 모니터,
감지되었을 때는 모라토리엄, 한시적인 개발을 중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했고, 그래서 왜 스위치 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책임성, 그거에 대한 담론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자동차가 했을 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나 사람 레코그니션을 못 해가지고 독일에서 사실 바이스클러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 치고 갔었던 그런 사고들 통해서 이것들이 더 많이 담론이 힘을 얻고 있죠. 그 다음에 AI Safety Verification이라고 해서 AI의 안전성을 인증할 수 있는 것을 공급자라든가 개발자에게 그 책임성을 물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4차 산업혁명이 AI 기술과 혹은 AI 기술과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자는 담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와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과 함께 혹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이런 AI가 가져올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담론 혹은 위험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기 때문에 AI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나 AI 리스크 디스코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그것도 개선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제 생각엔 다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정책적 대안을 한 것이 실제로는 이제 이것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줄 것인지,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건지, 이 문제를 AI와 관련된 위험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고 사후적인 보건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제, 사회, 기술, 정치, 그리고 이제 행정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들을 냈고, 그 정책들 대안들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로드맵까지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보시면 실제로는 행정적인 조치로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AI의 인증 제도 를 어떻게 할 것인가, AI의 위험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그 디시전은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 기술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슈퍼비전, 최근 감독기관을 어디다 세울 것인지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러한 AI 기술 규제를 푸는 예산만큼이나 AI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한 투자 비용 을 누가 낼 것인가, 이건 또 정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고요. political aspec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으로는 지금 규제 담론이 너무 우세한데 그것들을 AI 리스크에 관련된 그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며, 또 교육적으로도 이 AI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에서부터 어떻게 이 AI라든가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거 혹은 코딩과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건 국회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 사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코딩 교육이라든가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지 AI 리스크 모니터링, 스탠다드 기준, 그다음에 어세스먼트 평가, 인증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했을 때 실제로 AI 기술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배상의 문제, 재보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셜 아스펙트에 관련해서는 대국민들에게 이런 것들,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담론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가 지금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사실은 이것들을 short-term, mid-term, long-term으로 이것을 실천 과제로 제가 로드맵을 작성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류현숙입니다.